타이타닉의 세 번째 사랑. 영화가 담지 못한 신혼부부의 기적. 에드워드와 에델빈의 실화. 제1막 노리치의 이웃집 소녀.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912년,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에는 잭과 로즈의 가슴 아린 사랑이 담겨 있고, 끝까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한 스트라우스 노부부의 이야기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사연은 영화 속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세 번째 사랑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서 갈라진 두 사람이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남아 서로를 다시 찾아낸 이야기. 그 기적 같은 실화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00년대 초 영국 잉글랜드 동부의 작은 도시 노리치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의 노리치는 벽돌집들이 줄지어 선 조용하고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웃집 창문에서는 저녁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노선버랜드 스트리트의 NORTHUMBERLAND 스트리트의 172번지와 188번지. 불과 몇 집 차이로 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빈빈 가족이, 다른 쪽에는 클라크 가족이 살았지요. 그 골목에서 에드워드 빈은 벽돌을 싸는 기술을 배우며 자랐고, 에델 클라크는 바느질과 가죽 다루는 법을 익히며 자랐습니다. 에드워드는 1879년생, 에델은 1892년생이었습니다. 13살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에드워드가 어린 에델을 처음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에델이 어린 시절 골목을 뛰어다니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에델이 막 어른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오랜 세월을 이웃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에드워드는 성실하고 묵묵한 청년이었습니다. 말주변이 화려하거나 외모가 번지르르한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담을 만들듯 그는 무슨 일이든 묵묵하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훗날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에델은 총명하고 손재주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 다루는 솜씨가 남달라 드레스메이커와 모피 가공 기술까지 익혔습니다. 조용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솜씨 좋은 아가씨였고, 주변의 몇몇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에델의 눈은 늘 그 성실하고 묵묵한 이웃집 총각에게 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말로 처음 마음을 열었는지 그 세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타이타닉의 일을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야기 역시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두 이웃집 청남녀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훗날 세상에서 가장 깊고 차가운 바다도 끊어놓지 못할 만큼 단단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2막 대서양 너머, 아메리카 드림.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서 바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절박한 현실적 필요였습니다. 1900년대 초 영국의 노동자 계층 청년들에게 미국은 마치 신화 속 황금의 땅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벽돌공으로 평생 일한다고 해도 넉넉한 살림을 꾸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 뉴욕에서는 기술 있는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넘쳐났고 돈을 모아 가정을 꾸릴 기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에드워드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 자리를 잡겠다고. 그리고 충분히 안정되면 돌아와 에델을 데려오겠다고. 1907년 에드워드는 필라델피아 호에스에스 필라델피아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바라본 뉴욕의 풍경이 어떠했는지, 처음 맡은 미국의 공기가 어땠는지 그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드워드가 그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주의 로체스터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리 운하가 지나는 그 도시에는 건축붐이 일고 있었고 그의 기술을 쓸 곳이 많았습니다. 에드워드는 벽돌공 조합 브리클레이어즈 유니언에 가입하고
미시간 스트리트 미시건 스트리트 44번지에 방을 구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 한편에는 언제나 노리치의 골목길이, 그리고 그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을 에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에델은 노리치에서 기다렸습니다. 편지가 오갔을 것입니다. 사진이 오갔을 것입니다. 때로는 편지 한 장이 너무 늦게 오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2통이 도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다는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마음은 늘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에드워드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체스터에서 모은 돈을 손에 쥐고 노리치의 골목으로 다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에델에게 청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델 역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을 했고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드디어 혼인식을 올린 것은 1912년 3월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타이타닉이 출항하기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신혼부부로서의 생활은 사실상 배 위에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3막 세상에서 가장 큰 배의 2등실 승객.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는 떠들썩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부두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역사상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 RMS 타이타니코가 첫 항해를 시작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길이만 269m였습니다. 11층 높이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움직이는 물체였습니다. 1등실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터키식 목욕탕까지 갖춰져 있었고 승객들을 위한 식당은 마치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 같았습니다. 선사회사는 이 배가 침몰할 수 없다 언싱커 벌고 자랑스럽게 광고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에드워드와 에델은 2등실 티켓을 샀습니다. 티켓 번호 2908번, 가격은 26파운드.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신혼 첫 여행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었으니까요. 에드워드가 로체스터에서 마련해둔 보금자리로 드디어 에델을 데려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탄 것은 500파운드의 현금과 결혼 선물 65점이었습니다. 에델이 직접 솜씨껏 만든 예쁜 천들, 지인들이 보내준 살림살이들, 새 출발을 위해 차곡차곡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500파운드라면 오늘날 가치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부두에서 배를 올려다보던 에델의 눈이 얼마나 크게 떠졌을지, 생전 처음 이런 거대한 배를 보는 에델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을지 눈에 선합니다. 당신, 배가 너무 커서 무섭지 않아요? 에델이 에드워드의 팔을 꽉 잡으며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가라앉겠어? 우린 안전해. 에드워드가 그렇게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이 배에 올라 심상치 않은 일을 하나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타이타닉이 사우샘프턴 항을 벗어날 때 항구에 정박해 있던 인근 배들이 타이타닉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물살에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척이 하마터면 타이타닉과 충돌할 뻔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일부 승객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곧 배의 화려함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사우샘프턴을 떠나 프랑스 셰르부르와 아일랜드 퀸즈타운에 들른 타이타닉은 4월 12일 드디어 대서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까지는 약 5일 거리였습니다. 에드워드와 에델은 2등실 객실에서 신혼의 단꿈을 꾸었습니다. 2등실이라 해도 타이타닉의 시설은 여느 다른 배의 1등실보다 훌륭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도 풍성했고 산책 가판에서 바라보는 대서양의 풍경은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32의 에드워드와 20의 에델은 처음으로 함께하는 긴 시간을 그렇게 대서양 위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3막 별이 쏟아지던 밤. 1912년 4월 14일 일요일. 그날 밤하늘은 유달리 맑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잔잔한 바다 위로 수천 개의 별이 쏟아지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더욱 검고 별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승객들은 각자 객실로 돌아가거나 흡연실에서 카드게임을 하거나 산책 가판에서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1등실의 악단은 여전히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배 전체가 마치 떠다니는 호화 호텔 같았습니다. 에드워드와 에델도 그 저녁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가판에 나와 별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에델이 에드워드의 팔에 기대어 저 별 좀 봐요. 뉴욕에 가서도 저 별을 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밤 위를 이미 운명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타이타니코에는 여러 통의 무선 경고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북대서양 항로에 빙산이 떠돌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다른 선박들이 잇따라 같은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여러 차례 수신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선사회사는 예정보다 빨리 뉴욕에 도착해 신기록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승무원들도 이 거대한 배가 설마 빙산 따위에 문제가 생기겠냐는 안이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0분. 막루에서 당직을 서던 선원 프레드릭 플리트가 먼 곳에서 어두운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종을 3번 울리고 선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면에 빙산이다. 조타수가 즉시 키를 꺾었습니다. 기관실에는 역추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배의 속도가 너무 빠른 데다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배는 완전히 방향을 틀지 못했고 배의 우현 앞부분이 거대한 빙산의 측면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승객들 대부분은 처음에 그 충격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무언가 살짝 긁히는 느낌, 배가 잠깐 흔들리는 느낌 정도였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복도에서 작은 얼음 조각이 굴러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주워들고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와 에델도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씩 복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바삐 움직이는 소리, 이따금 들리는 발걸음 소리. 기록에 따르면 한 여성이 2차례나 에드워드와 에델의 방에 와서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처음에 에드워드는 이것이 훈련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 경고를 듣고 나서야 2사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제오막 여성과 아이들만. 배는 이미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배의 앞부분과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완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와 에델은 서둘러 옷을 걸치고 가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가판에는 이미 수많은 승객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명조끼를 걸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잠옷바람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나온 어머니들,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 반대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는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구명보트를 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닉에는 총 20개의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이는 전체 승객과 승무원 수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그것이 당시의 규정이었습니다. 배가 워낙 튼튼하고 크기 때문에 구명보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결정은 그날 밤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승무원들은 외쳤습니다. 여성과 아이들만, 여성과 아이들 먼저. 이것은 규칙이었습니다. 바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아직 구명보트에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과 아이들이 모두 타기 전까지 남자는 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든 승무원들이 그 규칙을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이 규칙을 어기려던 한 남자가 총에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에델을 바라봤습니다. 에델은 에드워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에델을 구명보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에델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트에 타라는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에델은 에드워드의 손을 꽉 붙들었습니다. 손을 놓기가 싫었습니다. 손을 놓으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방법을 찾을게. 먼저 타.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단호하고 침착하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과 달리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델은 구명 보트에 올랐습니다. 배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갑판 위에 남겨진 에드워드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자리에 서서 에델을 바라봤습니다. 안전하게 가. 나는 괜찮아. 제육막 구명보트는 절반만 채워진 채 구명보트 13호 아니 혹은 9호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는 기록마다 조금씩 엇갈립니다만 어쨌든 에델이 탄 구명보트가 캄캄한 바다 위로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는 갑판 난간에서 그것을 지켜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트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15명에서 20명은 더 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트는 절반쯤 채워진 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침몰 초기에는 승객들 중 상당수가 구명보트 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안전한 배를 두고 저 작은 나무 보트에 왜 타야 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여전히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려진 구명보트들 중에는 정원을 훨씬 밑도는 인원만 탄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들어 보트를 찾을 때는 이미 보트가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저 보트에는 자리가 있다. 에델이 있는 저 보트에. 하지만 그는 갑판에 서 있었고 보트는 이미 바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총을 들고 여성과 아이들만 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려 했다가는 총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몇 초였을까요? 몇 분이었을까요? 아마 그 순간은 그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갑판 아래로는 검고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4월의 북대서양 바다 온도는 영하에 가까웠습니다. 저 물에 빠지면 불과 몇 분 안에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점점 더 앞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발밑이 점점 비스듬해지는 느낌. 멀리서 들려오는 굉음. 어딘가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 에드워드 비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에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보트 안에 앉아 자신을 찾고 있을 에델을. 로체스터의 미시간 스트리트 44번지에 마련해둔 작은 방을. 그 방에서 함께 살아갈 날들을. 그리고 아마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단 한 가지 방법을. 에드워드는 결심했습니다. 제칠막 얼어붙은 바다를 향한 도약. 에드워드 비는 뛰어내렸습니다. 갑판 난간을 손으로 짚고 두 발로 힘껏 차고 그 검고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물에 닿는 순간 온몸이 얼음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 충격이 왔을 것입니다. 섭씨 0도에 가까운 바닷물. 빠지는 순간 심장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 근육이 굳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 차가운 바다는 아무것도 봐주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1등실 승객이든 2등실 승객이든 바다에 빠진 사람은 모두 똑같이 그 냉혹한 추위 앞에 서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헤엄쳤습니다. 한 팔, 또 한 팔. 다리를 차고 물살을 가르며 에델이 탄 구명보트를 향해 손발이 마비되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지만 방향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나무 보트. 그 보트 안에 에델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물속에서 보트 쪽으로 손을 뻗고 목소리를 내려 했을 때 보트 안에 누군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에델이 보았습니다. 남편을. 차갑고 검은 바다 위에서 자신을 향해 헤엄쳐 오고 있는 에드워드를. 에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트의 가장자리로 몸을 기울이고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한겨울 바다보다 더 차가운 에드워드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에드워드가 구명 보트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을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 포옹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차갑게 떨리는 에드워드의 몸을 에델이 꼭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타이타닉은 계속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배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윽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수천 명이 탄 채로 영원히 제8막 가장 긴 밤. 구명보트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니, 침묵이라고 하기엔 사방이 너무 가득 찬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 누군가의 기도소리, 파도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외침소리. 바다에 빠진 이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구명보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가서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반대했습니다. 돌아가면 물에 빠진 사람들이 보트에 달려들어 우리도 다 죽는다고. 결국 대부분의 구명보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은 점점 작아지다가 새벽이 오기 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밤은 너무 추웠습니다. 구명보트 안의 사람들은 서로 몸을 기대어 체온을 나눴습니다. 에드워드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에델은 에드워드를 감싸 안고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역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는 에드워드가 에델을 안전하게 보내려 했고 지금은 에델이 에드워드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너를 살리고 때로는 내가 나를 살리고 번갈아가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것. 새벽 3시 55분. 어두운 수평선 너머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의 불빛이었습니다. RMS 카르파티아 CARPATHIA호였습니다. 타이타닉의 조난 신호를 받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구조선이었습니다. 카르파티아의 선장아서 로스트로는 신호를 받은 순간부터 배를 최대 속력으로 몰아 달려왔습니다. 그 배가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구명보트 안의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몇몇 사람들은 기도를 했고 몇몇은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바다 위에서 꼿꼿이 버텨왔던 긴장이 그 불빛 하나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에드워드와 에델도 그 불빛을 함께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제구막 카르파티아호, 그리고 뉴욕. 카르파티아호는 약 4시간 30분에 걸쳐 20개의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생존자들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총 705명이었습니다. 타이타닉에 탑승했던 2,200여 명 중에서 살아남은 이들이었습니다. 1,500명 이상이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에드워드와 에델은 카르파티아호에 올랐습니다. 배 위는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이상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뻐야 하는데 그 기쁨이 온전히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수많은 이들이 지금 바다 밑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에드워드와 에델은 구조된 후 서로 무사함을 확인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실 기록에 따르면 에드워드는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에델이 살아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에델 역시 자신이 탄 보트에 에드워드가 함께 올라왔을지 아니면 다른 보트에서 구조됐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혼란 속에서 누가 어느 보트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가 뉴욕항에 도착한 것은 4월 18일, 사고가 난 지 나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부두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득실거렸고 생존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에드워드와 에델이 서로를 확인한 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일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타이타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카르파티아호에서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살아서 뉴욕 땅을 밟았다는 것. 그들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00파운드의 현금도 65개의 결혼 선물도 에델이 공들여 만든 예쁜 천들도 모두 타이타닉과 함께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신혼부부가 새 출발을 위해 모은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뉴욕의 한 여성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호텔 첼시에 묵고 있던 스토트 부인 미시즈 조지 F. 스타트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빈 가족을 직접 챙겨 여성구호위원회 WOMENS 릴리프 커미티를 통해 새 옷을 구해주고 로체스터까지 가는 기차표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낯선 이의 따뜻한 손이 두 사람의 새 출발을 다시 도와주었습니다. 제신막 로체스터에서의 조용한 삶. 에드워드와 에델은 로체스터로 갔습니다. 에드워드가 미리 마련해둔 미시간 스트리트 44번지의 집으로. 돈도 없고 짐도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벽돌공으로 일을 재개했습니다. 노동조합에 다시 등록하고 하루하루 벽돌을 쌓으며 삶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에델은 가정을 돌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드워드 주니어 1913년생과 조지 1916년생.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와 에델은 타이타닉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궁금해했고 기자들도 찾아왔지만 두 사람은 입을 열기를 거부했습니다. 1931년 로체스터 신문사에 마지막으로 한번 인터뷰에 응한 이후 두 사람은 아예 타이타닉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침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명 보트가 내려지던 그 밤, 바다 위에 버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 돌아가서 살리지 못한 이들에 대한 죄책감,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란 때로는 죽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2등실 남성 승객 중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에드워드처럼 살아남은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은 살았느냐, 여성과 아이들이 죽는 동안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는 의혹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에드워드가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살아남았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세상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에드워드는 1948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델은 혼자서 35년을 더 살다가 1983년 90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두 사람은 로체스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넌 그 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체스터의 화이트 헤이븐 메모리얼 파크 화이트 헤이번 머모리얼 파크에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에필로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 어떠셨습니까? 에드워드 빈과 에델 빈의 이야기. 화려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등실의 귀족도 아니고 세상을 뒤흔든 대부호도 아닌 그저 노리치의 이웃집에서 자란 두 청남녀의 이야기입니다. 벽돌공과 드레스메이커. 2등실 승객. 가진 것이라곤 500파운드와 결혼 선물 65개가 전부였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큰 해양 재난의 한가운데서 죽음의 바다를 헤엄쳐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에드워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차디찬 북대서양의 바다로. 그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시간도 용기를 끌어모을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에델이 저기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보고 뛰어든 것입니다. 에델은 두 팔을 뻗었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바다에서 올라오는 남편의 손을 잡기 위해 떨어질까봐 놓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얼어붙고 흠뻑 젖은 에드워드를 끌어올리기 위해 작은 몸을 있는 힘껏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살았습니다. 영화 속 잭과 로즈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적셨지요. 스트라우스 노부부는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지만 그 결말은 함께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와 에델은 달랐습니다. 일단 헤어졌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갑판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났습니다. 살아서 서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사랑이란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 손을 놓아야 할 때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것. 에드워드가 얼음 바다로 뛰어들 때 그는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뛰지 않으면 확실히 에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극이 아닌 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오랫동안 함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손을 놓아야 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멀어지고 갈라지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순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고 다시 손을 잡아온 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에드워드와 에델의 이야기가 오늘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가닿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물보다 강하고 추위보다 따뜻하고 두려움보다 용감합니다. 차디찬 북대서양의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